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의 꼼꼼한 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꼼꼼한 주제는 4분기 외환시장 전망입니다. 이후에 외환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최근 환율이 1330원, 1340원까지 빠르게 뛰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 위안화, 달러 등의 변화는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관련된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 4분기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함께 볼 텐데,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When Can I See You? 라는 제목을 통해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저희 NH선물 하우스 자체 내에서는 4분기에는 변곡점이 한 번 정도는 관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찰 가능할까? When Can I See You? 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같이 보시면 그래도 총 두 가지로 나눴는데, 물가는 경미하지만 변곡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원화와 위안화가 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기역자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서 10월, 11월 정도에는 사실 위아래의 하방 방향성이 둘 다 열려있는 혼조세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연말 정도에는 변곡점이 한번 관찰이 된다면 아무래도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추이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10월, 11월 정도에는 FOMC가 마무리되기 전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으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연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변곡점을 좀 어디서 관찰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아직은 물가에 대한 경계심은 사실 잔존합니다. 특히 WTI 같은 경우가 최근 WTI는 92달러까지, 배럴당 92달러까지 올라갔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95달러까지 올라갔죠. 에너지 가격이 재차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PCE와 CPI가 미국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FOMC 내에서 여전히 동결을 할 것이냐, 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모습을 저희가 좀 관찰할 수 있는데, 좀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이 아직 남아있고, 또한 이런 물가를 상승하는 재료 역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갈피를 통해서 지금 유동성이 시장 내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여갈피에 있던 자금들이 MMF 펀드 입장에서 그 자금을 회수해서 미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갈피라는 것 자체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고여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권 시장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움직이는 자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화 승수를 좀 일으켜서 유동성 면에서는 좀 더 풍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유동성이 좀 더 풍족해지니까 아무래도 물가 하방 압력이 약해졌다. CPI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펀딩 계획은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국채가 꾸준하게 공급되면서 아무래도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우스는 연착륙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강 압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경착륙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골디락스 형태를 띈 연착륙 시나리오가 저희의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최근 NIFED에서 아무래도 GDP Now라는 캐스팅 모델을 통해서 이후에 미국 GDP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공개를 했었는데, 현재 2.25%까지 올라갔어요. 2.25%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착륙 수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연착륙 기대감을 훨씬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진행이 됐는데, FOMC 내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엔 좀 시기상조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GDP 입장에선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좀 선행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분명히 하강 압력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경기는 사실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고용과 소비 같은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higher for longer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저희는 경기가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찾아냈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조금씩 닫힐 지갑이라는 건데요.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연체율 측면을 볼게요. 최근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금 역시도 같이 상승 압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소비는 여전히 늘어났지만 사실 이게 연체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소비의 위축으로 결국에는 귀결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러한 연체율이 3월부터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말 정도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소비를 줄이는데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학자금 대출을 10월부터 갚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학자금 대출을 좀 생각해 보자면 작년 중간 선거 시즌쯤에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다만 관련된 법안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실제화되지는 않았고 그것이 올해 10월부터 재개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발생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10월부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학자금을 갚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한 것처럼 총 4,400만 명의 사람들이 약 20% 이상의 대출금 상환을 어려워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 월 평균 210에서 310달러 정도가 아무래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 역시도 월 평균 180달러 정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각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추정치입니다.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대출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로 갈수록 소비가 지금까지만큼 견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로는 초과저축은 점차 소진되고 있다. 사실 초과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 정부가 소득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제공했던 금액인데 그 금액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간이 꽤 지났죠. 꾸준하게 쌓여 있었던 본인들의 돈을 사용했던 만큼 연말로 갈수록 그 쌓여있던 돈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실제 계산된 이전에 축적된 초과저축 수요는 2.1조 달러고 이후에 소진된 게 1.6조 달러인데 이게 대략 올해 한 4월, 5월 정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실제 현실에는 더 많은 초과저축이 소진됐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초과저축이 사실 어디에 중심으로 소진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이 초과저축 소진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먼저 발생할 수 있을 거다가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저 오른쪽 아래에 바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는 비포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소득별 자산 배분이고 여기는 코로나 이후의 소득별 자산 배분인데 한 가지 포인트는 아무래도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비유동자산보단 유동자산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한다면 흔히 부동산이라든지 저희가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자금이잖아요. 초과저축 수요라는 것은 예금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자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가장 소득분위가 낮은 입장에서는 유동자산이 거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소진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소득층 먼저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 소비 역시 위축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요. 네, 두 번째로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죠. 구인 배열 건수 같은 경우에도 1배를 넘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약간의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시에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업률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좀 쉬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초과저축 수요가 점점 소진되고 본인들의 예금 통장이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인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직 의사를 밝히는 순간 나는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률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요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코로나 때 일을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고용시장의 타이트함이 조금씩은 해소될 여지가 관찰되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그러면 코로나 때 일을 쉬었다가 이제 일자리를 급하게 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임금 협상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우려스러웠던 임금 상승 압력, 그래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는 그런 어떤 테마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왼쪽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당히 늘었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상당히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비용 지수 역시도 고점에서 좀 꺾여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아무래도 일자리를 빠르게 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가 사실 임금을 더 높여서 가려고 시간을 딜레이 시키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빠른 취업 자리에 바로바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느냐? 사실 질적 변화보다는 양적 변화가 좀 더 초점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현상이 실업률 급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흔히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샴 법칙, 샴스 룰이라는 걸 통해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경기 침체에 도입했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평균이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이제 샴스 룰 기반으로 경기 침체에 도입할 수 있는 실업률의 수준은 약 4.5%입니다. 또한 글로벌 IB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기 침체 수준의 실업률은 5%에서 5.5% 정도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실업률은 약 여기서 머무르고 있죠. 3.8%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 FOMC에서도 앞으로의 실업률이 기존에는 4.1%로 점도표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 점도표는 다시 한번 3.8%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는 실업률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절대적 시간 버퍼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업률 급등에 따른 침체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개연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잡 오프닝, 그러니까 지금 열려있는 일자리 수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구인 배열 건수 역시도 1배를 상회하고 있다. 즉 실업자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개수가 1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실업률에 대한 상승은 도래할 수 있겠지만 급등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는 이민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하고자 하는 니즈가 그동안에는 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자리 구직이 늘어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말씀대로 최근 발행된 비자, 이민 비자의 개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준하는 일자리 개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미국 입장에서는 리슈어링, 니어슈어링, 최근에는 프렌드슈어링까지 다양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일자리가 공급망에 대한 타격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 다시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리슈어링이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 개수를 상당폭 늘리고 있다. 그래서 36만 개 정도가 추산되고 있고 발행된 이민 비자는 49만 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가 발행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4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49만 명에서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6만 개가 창출된 일자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엔 충분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민의 수가 더 계속 늘어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미국 국민들은 이민자 유입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민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NO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1%, YES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26%로 아무래도 여론 자체는 이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민자가 크게 급증할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측면에 봤을 때는 달러의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좀 살펴봐야 돼요.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실질금리입니다. 아무래도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 실질금리인데 최근 10년물과 3년물의 실질금리 스프레드가 아무래도 고점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역축인데 최근 들어서 역전됐다가 그 역전폭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달러 인덱스와 이런 10년물과 3년물의 실질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 역행하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역축으로 돌리면 동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약 0.77 정도 수준인데 이러한 어떤 실질금리 스프레드가 고점에서 조금씩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역시도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것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하게 에너지에 대한 변수는 사실 남아있죠. 에너지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물가 상승이 높아질 것이고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higher for longer의 기조가 점차 길어져서 달러 인덱스가 재차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가 바로 변곡점을 보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 상승이 항상 사실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됐느냐 또는 소비의 강세로 연결됐느냐 또는 물가 상승으로 연결됐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라고 했을 땐 길게 봤을 때는 어쩌면 고유가는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WTI랑 코어 PCE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코어 PCE는 아무래도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서로 반대되는 흐름을 연출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로직이냐라고 했을 땐 직관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자동차 연료 가격이라든지 가솔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자동차 사용 비율이 높은 국가 내에서는 일반 가계, 일반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서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럼 가게들의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잇따라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TI의 급등은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어떤 로직을 통해서 길게 보면 유가는 어쩌면 물가 하락 압력을 저희가 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WTI의 상승이 코어 PCE 말고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상승 압력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와 근원 물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핵심 물가 지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내년 미국은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바이든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트럼프와 바이든은 어느 정도 양강 체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인데, 저희가 작년 WTI가 120, 130까지 급등했을 당시 미국 내에서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갤런당, 가솔린이 갤런당 $5를 상회했을 때 주유소에 이런 그림이 좀 붙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행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최근 WTI 상승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모습이 재현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심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조치를 유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뜬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겠지만 그러한 시도 자체는 사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커머디티라든지 서비스는 하락 압력이 두드러지고 있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파란색 바 같은 경우가 주거비인데, 최근 주거비가 진로렌트 인덱스를 따라서 점차 하락 흔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의 가격 역시도 하락 안정 추세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은 단기적 상승 압력으로 저희한테는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하락 압력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상승 압력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도 병착륙과 연착륙을 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 연체율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초록색 그래프가 모기지 금리인데, 모기지 금리는 최근 7%를 넘으면서 상당히 높은 추세를 기록하고 있죠. 다만 주택담보 연체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은데 주택담보 연체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어색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출을 굳이 일으키지 않고 본인이 이미 저금리 시절에 받았던 대출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주택을 매매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내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규로 만들어지고 있는 주택 한에서 공급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집값이 꾸준하게 올랐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가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주택 융자 신청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내가 저금리 때 받았던 대출의 만기가 점점 도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대환을 하는 니즈가 점차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떤 통화 시차가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가격 지수도 아무래도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해서 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신규 대출을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매매하게 된다면 매매 물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공급이 타이트한 지금까지의 미국의 부동산의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가 있고, 이런 주택 가격 지수도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속도 자체가 얼마나 빠르냐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택 융자 신청 지수가 급등하게 된다면 통화 시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만약에 주택 융자 신청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그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만한 여지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어느 정도 눈여겨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크로 환경이 변화하면 달러는 사실 12월 정도에 변곡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조금씩은 위축될 수 있고, 고용 역시 점차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내에서의 고금리 여파가 점차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앞서 한 10월, 11월 정도에는 에너지 상승에 따른 여파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연말 정도에는 이러한 효과가 집중될 경우,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변화할 경우 달러는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의 원유 감산 요인이 12월에 계획된 아람코 상장까지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사우디의 스탠스가 좀 변화한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역시 12월 변곡점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달러에 대한 얘기는 우선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만 유로화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근 유럽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은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왼쪽을 보시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기준선인 50을 하회한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향후 6개월 정도 내에서의 유럽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설문조사 역시도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물가는 여전히 5%대를 상회하고 있죠. 물가는 상당히 높은데 경기가 어렵다. 이거는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태그라는 거는 침체이고요. 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 좀 특이한 케이스가 관찰된 적이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ECB의 기준금리입니다. ECB의 기준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했지만 유로화는 사실 그거와 동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정도 구간 내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ECB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25bp 단행했는데 그날 25bp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경기를 망가뜨려서 유럽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 내에서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가 오르면 항상 유로화는 같이 반등을 해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유로화가 실물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전 상황을 좀 배제를 한다면 이후의 상황은 대부분 다 상승을 하면,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유로화가 같이 오르는 현상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관찰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까지 유로화의 사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로화가 하락하게 됐다라고 했을 땐 달러 인덱스의 상대 통화 바스켓 내에서는 유로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달러 약세에 견제를 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정도 내에서, 예를 들어 연말 정도 내에서 달러가 변곡점을 그리면서 하락 추세를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유로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한다면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이런 매크로 환경과 달러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그러면 원화와 위안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작년 대비 원화 평가 절하폭이 좀 줄었죠. 작년 3분기까지 통화가치, 연초 대비 통화가치는 마이너스 20%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4%로 아무래도 원화가 부진한 모습이 조금은 줄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국내 수입 물가가 꾸준하게 오르곤 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내렸었죠. 수입 물가가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자체도 하락 추세를 좀 보였고 소비자 물가 역시도 좀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석유의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환율, 우리나라 환율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변수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 역시도 연말 정도로 가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매도된 범인을 저희가 굳이 하나 찾자면 물론 위안화 약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는 페드의 긴축 기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매크로 변수들과 원화 가치 상관관계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뉴욕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유로 달러 금리와 기준 금리의 상관관계가 비포 코로나에 비해서 애프터 코로나가 훨씬 늘어났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매크로 변수들은 페드의 긴축 기조와 연동성이 높은 변수들이죠. 페드가 본격적으로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강화하고 난 뒤에 원화에 대한 매수 심리가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페드의 긴축 기조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약화된다라고 했을 땐 이러한 내러티브가 반대로 뒤집어지면서 원화의 매도 압력 역시도 소폭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원화의 강세가 조금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변동성 역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었던 원달러 환율이지만 최근에는 그 변동성 역시도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Z스코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거는 흔히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한 값입니다. 변동성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그 변동성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았지만 올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꾸준하게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을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 속이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다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이 한번 겸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급등 폭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당국 경계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변동성 확산은 사실 그렇게 크게 넘치진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 정도에서 원화의 하락 압력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달성하고 다시 한번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환율은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는 다시 한번 사실 원화의 강세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경기가 이후에 좋아질 거냐 좋아지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S&P 500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마 정도 아웃퍼폼 하느냐를 저희가 지수화했을 때 이것이 원화 가치와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더라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선 그래프가 반도체 지수의 상대적 수익률 강도를 나타낸 건데 그것이 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원화 강세로 이어지더라라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좀 확인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어떤 강세폭이 다시 한번 한 7월 정도 관찰이 되었죠. 6월에서 7월 정도 이것이 관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양의 값에 대한 어떤 상승폭은 연말 정도에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거다. 저희가 귀납적으로 추론하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까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건 역시도 원화 강세 재료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불안 역시는 아직은 사실 쉽게 해소되지 않을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한번 반등했다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상당히 불안했던 요소였죠. 그렇지만 그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그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한번 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량과 주택 가격 전망이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현재 집값은 저점이다라는 시장 내 기대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 상승, 그거에 따른 가계대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저심리가 어느 정도 둔화돼야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뀔 텐데 그런 기저심리가 둔화되는 거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가계부채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좀 반대로 원화에 있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요소인 거죠. 꾸준하게 원화 매수의 압력이 반도체 강세라든지 아니면 여타 페드의 긴축 기조가 돌려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반대 재료 역시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수출과 수입 관련된 불확실성 여지도 아직 잔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 수지는 최근에 반등했지만 그것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흑자를 보인 불황형 흑자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수출은 아직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마이너스 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다행히 반등했지만 최근 다시 한번 하락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불확실성은 원화에 대한 매수 심리는 어느 정도 위축시킬 수도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환경이라든지 앞으로의 반도체 경기 면을 봤을 때는 원화 매수 압력이 좀 더 높아지겠지만 환율의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제한할 만한 국내적 펀더멘탈 요소는 아직까지는 잔존하기 때문에 낙폭을 그리더라도 지나친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될 수 있을 거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원화에 또 영향을 주는 마지막 하나의 요소가 위안화잖아요. 위안화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위안화는 최근 주요국 통화 대비 상당히 약세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반해 위안화는 약세폭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위안화의 약세가 왜 이렇게 두드러지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 IB들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23년과 24년의 GDP 성장률 예측 경로를 보면 현재 4.8%를 고점, 5%를 고점으로 다시 한번 4.5%로 내려오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올해 초 양회에서 제시된 5%의 경제 성장률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다행히 0.1% 정도 반등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국경 간 거래 대금을 봐도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 즉 중국 내에서의 경제 활성화 정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위축되면서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아무래도 CPI도 PPI도 상당하게 마이너스 폭을 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했을 때 위안화에 대한 매수 압력은 좀 약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위안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부동산 이슈 역시도 같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는 이걸 회색 코뿔소다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는 벽개원,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었고 헝다 이슈도 꾸준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시장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비율은 상당히 높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채권 중에 부실 채권 비율이 최근 급등했다. 22년까지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저희가 염두했을 때 부동산 경기는 위축되었고 그 안에서의 부실채권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은 인프라와 부동산 산업의 발전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국가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부동산의 경기 그리고 중국 전체 경기의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거고요. 이런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위안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여전히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다만 저희 이번 키워드가 변곡점이잖아요. 위안화 역시도 변곡점은 조금씩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경기가 반등할 거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최저점에서 조금씩은 나아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가시적 성과는 사실 없지만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각각 4.6%와 4.5%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좀 크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왼쪽 표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까지도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점차적으로 중국 경기가 저점에서 조금씩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된다면 아무래도 통화정책이라든지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발생시키지만 사실 투자심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적 요소는 위안화에 대한 매수 심리로 조금씩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불안은 여전하지만 저점은 달성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위안화가 현재 달러 위안 7.4 정도 수준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저점 부근이다라고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의 변곡점 역시 또 다른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이건 역시도 위안화의 하락 압력을 좀 방어하고 있다. 그럼 위안 환율 자체는 고점 부근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요. 선행지수 역시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소한 포인트에서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여지가 하나씩 관찰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가시적 성과는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충분하게 부동산 이슈가 불안했고 경기 성장에 대한 위축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외환시장 내에서는 반영이 다 되었고 그 이후의 시장은 좀 변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정부 역시도 위안화 환율 변화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은 고시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금일 이제 위안화 환율의 시작 포인트를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를 고시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고시를 최근 들어 상당히 낮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그걸 나타낸 건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 고시환율 예상과 고시환율 이제 실제 고시환율의 서베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변동성이 지나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환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조금 수위가 높았던 발언 역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안화는 어느 정도 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저점을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은 좀 제한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위안화, 원화, 달러 그리고 이를 다 아우르는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4분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4분기에 대한 시장은 아무래도 한동안은 횡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여전히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12월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앞에 쌓여왔었던 이러한 어떤 불안 요소들이 점차 누적된다면 연말 정도에는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 변곡점은 달러, 원, 위안 모두 해당될 수 있겠다. 다만 그 변화의 어떤 추세 자체가 연말에는 급격하게는 발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 NH선물의 외환시장 4분기 전망입니다. 네, 우선 사실 이후에 관련된 상황이 변동성이 꾸준히 커질 거다라는 거는 저희도 여러 고객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함부로 하지는 말아달라라고 저희가 좀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수적 투자를 먼저 진행을 하시되 이 상황 자체가 언제쯤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점에 대한 타겟팅은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떤 타겟팅을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4분기 전망 세미나는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다양한 주제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